전국 곳곳에서 잇따른 산불이 좀처럼 꺼지지 않는 가운데 산림당국은 불이 더 번지지 않게끔 간밤에도 진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제 날이 밝으면서 헬기 110대를 산불 현장에 투입해 진화율을 끌어올리기에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간밤의 진화 상황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어두운 산등성이 위로 시뻘건 불길이 기다란 띠를 만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로 뒤덮인 경북 의성, 야산 일대를 드론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그제 불이 시작됐지만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어젯밤 9시를 기준으로 진화율이 60%에 그친 상황입니다. 이에 산불 진화대원 1,800여 명이 의성에서 새벽까지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의성보다 하루 앞서 불이 난 경남 산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1일에 불이 시작됐지만 어젯밤 진화율이 71%에 그쳤습니다. 좀처럼 꺼지지 않는 불에 맞서 산림대원 1,400여 명이 투입돼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제까지 산불 진화율이 71%인 울산 울주군에서도 간밤 1,000여 명이 불길 잡기에 나섰습니다. 한때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이 다시 크게 번지지 않을까 속을 태워야 했습니다. 진화헬기 투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간밤 헬기를 모두 철수시킨 산림당국은 지상 진화대원들을 위주로 새벽까지 진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민가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게 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새벽 6시 반쯤부터 날이 밝으면서 화재 진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에 헬기를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인 새벽 시간 기기 정비를 모두 마치고 산불 현장 곳곳에 동원한 겁니다. 오늘 아침 전국에 투입된 진화 헬기는 모두 110대인데 60%로 가장 진화율이 낮은 의성 산불 현장에 가장 많은 59대가 출동합니다. 그리고 산청에선 헬기 36대가, 울주에선 12대, 김해에는 3대가 진화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고온 건조한 대기에 강풍까지 불면서 오늘도 진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과학기상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데다 동쪽 지역은 매우 건조하다고 하는데 오늘도 진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건가요? 네, 현재 영남 지역 5곳에서 산불이 진행 중인데 이들 지역은 특히 건조합니다. 기상청은 서풍이 산맥을 넘어 불어오면서 이 지역이 더 뜨겁고 건조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경북 경산과 영덕, 울진, 포항과 경주, 대구에 건조경보가, 경상남도와 강원도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온은 크게 올라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3에서 15도까지 높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나라 주변 기압 차이가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바람이 어제보다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풍속이 최고 초속 15m에 이르겠고 내륙에는 초속 20m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고온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이미 산불이 난 곳에서는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산불이 새로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실제로 오늘 새벽 충북 충주와 경남 밀양 등지에서 산불 의심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서풍을 타고 스모그와 황사까지 유입될 것으로 보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난 산불로 축구장 1,900개에 맞먹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정부는 경남 산청에 이어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도 특별 재난 지역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전국에서 잇따른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기준으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경남 산청 산불 피해자입니다.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에서 산불로 대피한 주민은 무려 1,988명에 달합니다. 경남 김해와 충북 옥천까지 범위를 넓히면 불에 타버린 산림은 무려 7,778헥타르가 넘습니다. 축구장 1,900개에 맞먹는 숲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겁니다.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해 산불이 빠르게 번진 결과입니다. 정부는 불길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 모든 자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산청의 일시 대피자와 이재민을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도 재난 사태가 선포된 3개 시도에
긴급 지원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는 특별재난지역에 이미 지정된 경남 산청에 이어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도 추가하도록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피해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공공요금을 감면하고 피해 시설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분간 대기가 건조하고 비 소식도 없다며 산불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번 주에는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대에 달하겠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쟁점별 판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진행 상황도 방향성도 엿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5가지입니다. 먼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도왔다는 것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부당하게 각종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는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제2요구권을 의결해 거부권 행사에 명분을 제공하고 법적 근거 없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을 발표한 점 등이 있습니다. 내란 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명시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한 총리는 줄곧 계엄을 만류해왔다는 입장이라 개별 사안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던 한덕수 총리의 탄핵 의결 정족수도 쟁점입니다. 한 총리의 탄핵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192표로 가결됐는데 총리 기준으로 150명 이상 찬성이면 충분한지 대통령과 동급으로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지 양측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입니다. 한 총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쟁점을 기준으로 탄핵 인용이나 기각, 각하 결정을 하느냐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비상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나올 경우 윤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를 두고도 정치권의 날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내일이라도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선고기일을 자의로 지정하는 협잡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재를 향해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해온 민주당이 25일이란 구체적인 시한까지 제시했습니다. 헌재 결정이 늦어지면서 극우의 각종 궤변이 난무하는 만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정 바로 다음 날이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란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회피하지 말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당장 25일에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이 같은 주장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선고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최소 25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어떤 결과든 이 대표 선고와 연관돼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생기는 만큼 후폭풍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결론을 내리란 압박이란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입맛대로 윤 대통령 선고기일까지 지정하려는 민주당이 헌재를 거듭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6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튿날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한 민주노총과 협잡이라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타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계를 이재명 대표 단 한 사람에게 맞추라며 협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작 이재명 대표는 각종 이유를 들며 자신의 재판을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염치 없이 헌재의 신속 재판을 운운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쏘아붙이며 공정한 심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번 주 초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이 나오느냐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그리고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와 맞물려 여야와 진영 간 충돌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내일 모레에도 중요한 사법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한소심 선고입니다. 1심에선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요.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2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요 사법 리스크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 2시 내려집니다. 쟁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을 몰랐다거나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거짓 발언을 했다고 보고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대표의 항소심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시기와도 맞물려 야당 유력 대권주자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전망입니다. 만약 2심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공고해지지만 유죄를 선고받고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에 출마해야 하는 겁니다. 대법원의 선고 시점도 관건입니다.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기소부터 6개월 안에, 2심과 3심은 원심 선고의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대표 3심 결론은 6월 26일 전에 나와야 하지만 해당 규정이 권고적 성격으로 적용되어 온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그 전에 나올 수 있을지에도 관심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오늘부터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시작됩니다.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든 실질적 진전이 있을 거라며 기대를 나타내는데요. 하지만 협상 하루 전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간 지역에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로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스티브 위트코프는 이번 주 협상에서 성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합의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 중단이 흑해의 평화로 이어질 거라며 휴전 논의가 무르익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Some real progress, particularly as it affects a Black Sea ceasefire on ships. And from that, you'll naturally gravitate into a full-on shooting ceasefire.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흑백 논리로 재단할 수 없다며 러시아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을 경계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유럽 전체를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그런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일축했습니다. And I simply have said that I just don't see that he wants to take all of Europe. This is a much different situation than it was in World War II. In World War II, there was no NATO.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 정교회 부활절인 4월 20일까지 휴전 협정을 매듭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푸틴을 신뢰할 수 없다며 휴전 이후 러시아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다국적군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휴전 협상 직전까지 러시아의 공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민간 지역을 드론으로 공습해 5살 어린이가 숨지는 등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 주목할 만한 사법 일정이 참 많습니다.
네, 앞으로 전국 상황에도 만만치 않은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오늘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게 됐어요. 윤 대통령보다 늦게 탄핵이 됐는데 심판은 먼저 나오게 됐어요. 선고는 재판관들이 뭐 비교적 수월하게 쟁점을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비교적 빨리 결론에 도달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여러 건의 사건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그렇죠. 대한 예. 탄핵 선고가 먼저 있었던 것처럼 이 부분도 어찌 보자면 이제 평의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재판관들이 결론에 먼저 도달한 순서대로 지금 선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에도 지금 이제 최대한 만장일치 판결, 그러니까 8대 0의 의견을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도 나왔던 것처럼 결론에 빨리 도달하는 순서대로 지금 선고 일자가 잡히고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론보다는 먼저 도달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한덕수 총리의 이 탄핵 심판이 결국에는 뭐 윤 대통령의 선고의 예고편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총리의 지금 탄핵 소추 사유 쟁점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크게 보면 일단 두 가지 갈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가 총리일 당시에 문제되던 그런 사유들, 그리고 이후에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문제가 됐던 사유들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크게 보자면 5가지 쟁점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부분도 해당이 되고요. 김건희 최이병의 그 특검법 거부단 그런 부분들,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미리 밝힌 부분, 그리고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한 임명 회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공모했다는 혐의, 이 정도로 크게 보자면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네. 이 중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공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소추 사유와 공통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늘 선고에 있어서 일단 각하에 이르지 않아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예. 12.3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어떤 평가를 헌법재판소가 내리게 된다면 그 내용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에도 동일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재판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각하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각하로 볼 수 있다라는 시각 측에서는 이 탄핵 정족수를 문제 삼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는 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절차적인 위법성 부분이 있다면은 본안, 그러니까 이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절차적인 흠결을 이유로 바로 각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탄핵의 소추가 될 때 그 의결 정족수가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총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리일 때는 사실상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그렇죠. 가결로서 예. 소추가 될 수 과반 있습니다. 출석에 과반 찬성. 그렇죠. 예. 그 과반수라고 한다면은 150명만 넘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대행일 때 했던 행위들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포함되어 예.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을 총리의 지위로 볼 것인가, 대통령의 지위로 볼 것인가는 아직 한 번도 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본 바가 없거든요. 초유일이니까요. 그렇죠. 예. 만약 한덕수 권한 대행일 때 탄핵 심판이 이루어졌으므로 탄핵을 시키려면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동일한 그 의사 정족수, 결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때는 200석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192명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네. 과반수는 넘지만 3분의 2는 이 미치지 못하는 이 부분,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본다면 각하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하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된다. 그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늠자라고 분석되는 게 한 총리 탄핵 사유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핵심이 되냐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직접 연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은 탄핵소추 사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12.3 비상계엄 선포 부분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서 예. 어떤 뭐 흠결이라던가 위법 사항을 지적한다면 이 부분은 동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논의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 내란죄가 이제 구체적인 소추 사유에서 중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과 법률상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할 뿐 이것이 형사법적으로 내란죄가 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는 지금 이번 헌법재판을 다루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 예. 그렇다면 애초에 소추 사유에서부터 빠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 쟁점이 윤석열 대통령과 동일하게 판단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증거 같은 부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일관되게 그러니까 신문 조서라고 하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에 대해서 아직 그것을 형사재판에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증거 인부를 하지 않았는데 이 자료를 헌법재판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만약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탄핵 심판, 이 결론, 이 선고에서 이 증거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 역시 동일한 논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적용이 될 예정이어서 이런 부분에서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덕수 총리, 뭐 역대 최장수 총리 그리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을 받은 총리가 됐는데, 자 총리실에서는 이제 직무 복귀에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업무의 복귀 시에 또 대국민 담화도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이제 즉시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면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총리실에서도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이제 복귀 가능성도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는데요. 지금 산적한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당장 지금 산불 관련해서 피해가 정말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언급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미국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 관세 부분들 여러 가지 논의할 쟁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국민 광화문을 통해서 일단 국정 안정을 최우선으로 할 것 같고요. 더 이상의 혼돈을 좀 최소화하고 지금 쌓여있는 대내외 과제들에 대한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또는 각하냐 오늘 오전 10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은 한덕수 총리도 총리지만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 선고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일정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보통 선고 기일을 통지할 때 2, 3일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통지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선고가 난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주 초중반 안에는 또 선고 일자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번 주가 사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일명 사법 슈퍼 위크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자도 다르고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여지지만 이제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공판 준비 기일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맞네요.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물론 이제 같은 재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과연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선고하는 게 좀 무리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월요일에 이제 선고가 있고 그렇다면 이번 주 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 이 선고까지도 진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미 평의가 굉장히 오랜 기간 이루어졌고 마냥 늦출 수만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이번 주 후반부에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만약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된다면 적어도 4월 18일에는 지금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퇴임이 진행되면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직 마흔여 후보자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6인 체제로 간다면 6인 체제 하에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또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서 아마도 이 전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마지노선이네요. 그렇죠. 이번 주에 난다는 일도 뭐
얘기도 있고 또 4월 초 전망도 있고 어쨌든 4월 18일 전에는 선고가 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오늘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 준비기일이기도 합니다. 출석하지 않는다고 지금 전해졌고 어떤 부분들이 그럼 다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한 달 전에 있었던 1차 공판 준비 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원래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이제 변호인이 출석을 해서 앞으로 이 변론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이제 계획표 같은 부분을 제출하고 이 계획표가 일정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재판부와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만 1차 공판 준비 기일에는 구속 취소 신문이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구속 취소 신문이 매우 중요하고 본인이 직접 구속이 취소돼야 된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출석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2차 공판 준비 기일은 이런 구속 취소 신문 같은 부분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이 공판 준비 기일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뭐 증인 신청이라든가 증거 조사 방법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다루기 때문에 변호인 출석만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준비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좀 중요한 부분은 이 공소 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밝힐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구속 취소가 지금 결정이 있었던 만큼 어떤 이 공소 제기 자체에 절차적인 위법성을 주장을 하면서 공소 기각을 주장할 가능성은 점쳐지고 있어서 오늘 공판 준비 기일에서 변호인단이 어떤 내용을 주장할지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목할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윤 대통령 선고가 지금까지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장 주목을 받는 일정이라면 내일 모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수요일 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이 내용부터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거법 위반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인데, 그러니까 허위의 사실을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 이 부분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어떤 조항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 내용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그리고 이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와 관련해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는 발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두 발언이 결국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라고 인정이 되어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피선거권이 10년간 상실되는 형을 1심의 선고를 받았거든요. 만약 이 형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게 된다면 향후 10년 동안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이 처벌도 처벌이 문제가 되겠지만 정치 생명이 걸려있는 그런 재판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건데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100만 원을 넘는 그런 벌금형이 선고가 되게 된다면 피선거권이 이제 5년 동안 제한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과연 무죄 취지의 이재명 대표의 이 항변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내지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되어서 100만 원 밑에 벌금으로 내려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요. 물론 대법원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라고 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못하고요. 법률적인 쟁점만을 다루기 때문에 적어도 항소심에서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은 정리하고 갔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항소심에서 양측 모두 총공세를 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1심에서 말씀하셨듯이 직상실형인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1심을 뒤집고 만약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 사법 리스크는 해소가 된다고 봐야 됩니까? 대법도 남아있지만요. 그렇죠. 이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는 계속 존재한다고밖에 볼 수 없겠죠. 다만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발등에 떨어진 가장 급한 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항소심 선고가 오늘 있을 예정이고요. 원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633 법칙이라고 해서 1심이 6개월, 항소심과 그리고 최종 대법원의 판단은 3개월 이내에 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법원 선고까지 사실 그리 많은 기간이 남아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이 지금 덧붙여지지만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과연 이번 대선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질 수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 판단이 모든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가장 급한 불을 일단 끌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불을 진압하지 못하느냐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2심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겠는데 어렵긴 하지만 전망을 좀 해볼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문제가 되던 그 쟁점을 크게 보면 이제 3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용도 변경이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부분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다만 고 김문기 씨의 존재를 몰랐다. 이것은 알았다 몰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미 유죄가 나온 이 두 측면에 대해서 과연 사실관계를 바꾸거나 법률적인 판단을 다툴 수 있을 만큼 새로운 증거가 항소심에서 제기되었는가가 좀 쟁점으로 떠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이것은 성남시의 재량 판단 사안이라는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1심에서는 이 부분이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이 되었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내가 이것을 압박을 느꼈다는 표현을 협박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표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에 완전히 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공문의 존재라던가 이런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완전히 무죄로서 이게 바뀔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만한 사유들은 대폭 추가가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선거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인가 내지는 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한 발언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취지에서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수 있겠지만 과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이것이 양형의 참작을 받아도 벌금 100만 원 밑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좀 기다려볼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어쨌든 대법원 상고까지는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633 법칙이 적용이 된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6월 26일 이전에는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일각에서는 뭐 5월에도 나올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렵지만 좀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 633 원칙 지켜야만 하는 게 맞는데 이미 6도, 3도 지켜지지가 못했습니다. 그렇죠. 1심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년이 걸렸다고 볼 수 있고요. 훨씬 긴 기간이 걸렸었고 지금 항소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 부분은 맞지만 그래도 3개월 이상은 걸렸거든요. 물론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1심과 2심은 좀 오래 걸릴 만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1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걸렸다고 보여지고요. 항소심은 그래서 1심에서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굉장히 빠르게 선고가 났거든요. 대법원 같은 절차도 1심과 2심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일단 서류를 송달받고 다시 의견서를 제출하고 하는 과정에 최소 한 달 정도는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된다고 한다면 한 달 정도 안에 바로 선고가 내릴 수 있을지 대법원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선고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대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질 것을 기대하기에는 실제 절차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겪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이 선거법 위반만이 아닌데 일단 대장동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도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나 봐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대장동 배임 사건 같은 경우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 해당 사건에서 지금 당사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도 지금 진행이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는데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연 출석을 할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증인으로 불렀는데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요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고 계속해서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재판에서는 패문부재 때문에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변호사 입장, 사법부 재판에 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네. 패문부재 같은 부분은 송달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측면인데 네. 앞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사건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도 서류 송달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지 그렇죠. 못하고 예. 송달을 좀 미루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시간을 또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결국 우리나라가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사법 체계 안에서 판단을 받는다면은 이 사법 체계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절차는 충실하게 응하는 것이 응당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주 슈퍼 사법미크로 정말 굵직한 사안에 대해서 선고가 지금 내려질 예정인데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주요 이슈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월 24일) 뉴스타트 이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선고 뉴스 특보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